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노드스트림 2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드스트림 2는요, 러시아에서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데요. 이게 한때 굉장히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점점 더 에너지 패권을 유럽에 펼쳐가는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메르켈 총리 때 독일은요, 이 노드스트림 2를 가동을 위해서 미국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로 노드스트림 2가 사실상 무산이 됐고요. 완공이 됐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이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제재를 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최근에도 자기가 노드스트림 2 제재를 했다.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하는 건 자기가 막았다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이 노드스트림 2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휴전 협상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에 당근을 주는 거죠. 역시 이런 걸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자기 편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가요, 백악관이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노드스트림 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통과해서요, 독일로 러시아산 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협상을 위한 거라는데요. 좀 더 소식을 알아보면요, 이거는요,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요,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 리스트에 올렸다는 건데요. 그는 현재 미국의 대러 에너지 제재 목록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제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요,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투자회사 몬테벨리 파트너스라는 회사는요, 미국 재무부에 노드스트림 2 인수를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마티아스 바르니히도 미국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노드스트림 2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미래에 돈이 되겠다. 지금은 전쟁이지만 끝나자마자 이게 바로 돈이 될 것이다. 라고 돈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노드스트림 2는 사들인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가동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일부는 가동돼 있지만 전쟁이 시작될 2022년에요. 의문의 폭발 사고로 노드스트림 2의 일부 라인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한 개 정도밖에 살아있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걸 누가 파손시켰느냐? 처음에는 러시아가 했다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했는지는 미궁에 빠져 있지만, 제 생각에도 아마도 이런 사태를 예견한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곳에서 파괴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쓰든 안 쓰든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상황이 변화돼서 쓰면 자기들한테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재개되는 데는 문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미국 에너지 업계가 싫어할 겁니다. 지금 유럽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끊어가면서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범인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빈틈을 누가 메웠느냐? 다 미국에서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LNG 시장이나 미국의 큰 오일 컴퍼니들이 당연히 이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 일단 반발을 막아야 되고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더그 비검 내무장관 등 에너지 수출을 중시하는 부서에서는 이걸 싫어한답니다. 특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러 강경책을 계속 주장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재를 풀어주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EU에서도 싫어할 겁니다. EU는요, 러시아의 이번 침략 야욕을 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네가 제재할 때는 언제고 지금 갑자기 제재를 풀어준다고 우린 동의 못해, 이런 식으로 EU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EU는 LNG나 이런 걸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수입하지 않겠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일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크림반도 병합을 러시아에게 인정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다 노드스트림 2까지 해제해 준다? 우크라이나는 아마 거품 물고 반대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압박할 만한 카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그거를 뚫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복잡한 국제 지형도 속에서 미국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검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의 대러 제재가 그리고 유럽의 대러 제재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노드스트림 2도 없고 사실상엔 제재 해제 효과도 없는 모든 걸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크림반도까지 병합된다면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해 부과됐던 제재들이 사실상 효력을 잃는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과는 이렇게 뭐 화해 모드라고 할까요? 어쨌든 물밑에서 어떤 협상이 되고 있는 반면 유럽과 러시아는 점점 더 강대강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뭡니까? 이 전쟁이 트럼프의 뜻대로 여기서 멈추더라도 나중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소식처럼 에스토니아 같은 소국도 러시아한테 밀리지 않겠다고 지금 러시아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러시아 상선이 발트해에서 해적 케이블을 끊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에스토니아 해군이 가서 그거를 공격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러시아가요, 대러 적대 정책 이후로 영국 의원 21명의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지금 대러 강경책에 거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이거는 뭐 과거 보수당 때 그랬고 지금 노동당으로도 그 정권이 바뀌었지만 영국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런 영국의 모습은 2차 대전이나 그 이전의 모습에서도 계속 봐왔던 건데요. 영국 사람들이 이런 면에는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적으로 생각하고 잘 물러서지를 않아요. 러시아가 영국 국회의원 21명을 입국 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대러 적대 정책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영국이 이렇게 된다면 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는요,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정권의 무기를 공급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 명분이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걸 지원해주고 있으니 우리도 제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구조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요, 상원 의원 6명, 하원 의원 15명이 포함됐는데요. 노동당 5명, 지금 여당이죠. 그리고 자유민주당 8명, 민주연합당 1명, 스코틀랜드 국민당 1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과의 밀월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 유럽 측과의 외교 전선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분간 유럽 내의 러시아 고립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를 풀어주더라도 영국과 유럽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제재 풀어주는 효과는 반감되고 거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정반대처럼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다시 강화했을 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란 제재 강화에 따르지 않았지만 미국이 강화하니까 사실상 전 세계가 제재 강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미국은 풀더라도 유럽이 유지하고 있다면 유럽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영국이 추가 제재를 하고 유럽이 여기 또 참전하고 하면 이 제재 전선 그리고 세계 경제의 그 공급망은 더욱더 꼬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럽과 러시아의 대결도 잘 지켜봐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 145%의 인하를 좀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여기 녹화하고 있는 날이 24일인데 오늘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인하를 하면서도요, 실제로 얼마나 미국이 각종 예외 조건을 통해서 상호관세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30% 이상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145% 인하를 시사했고요. 2, 3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미중 간 긴장 완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계에서는요, 이와 같은 조치가 트럼프발 국제통상 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월마트 등 소매회사 대표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한 2주 안에 매대에 물건이 비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인 공급망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달라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 조정에 대해서 중국에 달렸다라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향후 2, 3주 안에 새로운 관세율을 정할 것이고 여기에 중국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관세를 깎아주는 방법은 이렇게 실제로 관세율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외를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일본의 제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트라 같은 곳이죠. 거기서 상호관세 면제 품목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미국 수입 금액의 무려 30%에 달하더라는 겁니까? 그리고 1조 달러 규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로 매대가 빌 것 같으면 생필품 같은 건 이제 상호관세 품목 예외를 해주면 거기서부터 또 다시 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쓸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상황 조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이죠.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상호관세의 기본이 이제 10%부터, 아까 살짝 기본 관세죠. 10%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보다 더 낮추는 건 아닌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 시행하는 방안이 나온 걸 보면 예외 조항을 엄청 넣어놨습니다.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부속 문서가 있는데요. 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1000개 정도의 물품을 명시했고, 여기는 반도체, 전자부품, 출판물, 고급 소비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세관 당국은요, 이들 품목에 대해 경제 자유, 경제 안보, 수급 안정성 등을 이유로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제트로가, 일본 무역진흥기구죠. 제트로가 이 예외 품목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 작년 기준으로요, 9,958억 달러가 관세 대상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수입액의 30.5%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상호관세에서 물론 이제 유예되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또 아이러니한 게요. 이 예외를 적용하다 보니까요. 이 예외 품목에 가장 많이 적용받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예외도 중국이 가장 많이 받는 거죠. 중국의 예외 품목 수입 규모가요. 1등인데 1197억 달러. 그런 다음에 2등인 대만입니다. 761억 달러. 왜냐하면 반도체 때문이겠죠. 그리고 베트남이 408억 달러고요. 한국이 285억 달러, 일본이 189억 달러 순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특히 전자부품과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일부 완성품이 관세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긴 했지만 그 관료들이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의 30%가 상호관세에서 면제가 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사실 잘 이용하다 보면 우리의 최대 경쟁 국가인 중국이 우리와 이제 경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따로 떼져서 이런 상호관세의 면제 품목을 우리가 또 잘 발굴하다 보면 한국에 오히려 도움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